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고 3% 기준 IMF 경제 위기, 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딱 세 번밖에 없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한 적. 그랬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한 적. 그랬어요. 이게 80 다 지금 세 번이 다 지금 쇼크 때 아닙니까? 80년대 근데 지난 해에는 쇼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 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값을 비롯해서 오랜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특히 대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 아니겠습니까? 무역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경제 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총리께서는 이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책 쪽에 굉장한 경험을 오랜 동안 해주신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과 또 온 그 세계가 지정학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4%의 성장은 올해 들어서는 2.2%에서 2.3% 정도 성장을 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 그룹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성장이 낮아졌을 때 고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률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23년 작년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25세부터 29세까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하시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고금리, 거의 중앙은행 금리로 봐도 미국은 거의 10배, 우리나라는 거의 한 3-4배가 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거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로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말씀드리니까 지난번 어떤 경제장관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을 A-라고 평가한 그런 후보자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총리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니 우리 경제 성적표를 A라고 하면은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면 어떤 경제 주체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30년대에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몇 번입니까?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드문 경우가 아니고 3% 기준 IMF 경제 위기 그리고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딱 세 번밖에 없어요. 네, 1%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그러니까 적.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세 번이 다 지금 쇼크 때 아닙니까? 80년대. 근데 지난 해에는 쇼크도 아니었는데 쇼크적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건요. 총리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쇼크라는 그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도 훨씬 강한 그러한 쇼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여력도 없죠.
금융의 여력도 없죠. 금리는 높아졌죠.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죠. 지정학적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랐죠.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 국 경제 성장률은 다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도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거 대단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는 2.2%를 성장한 걸로 돼 있고 일본은 0.9%고 미국은 2.1%고 선진국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그러한 올해는 다 성장 전망치잖아.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추계치로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2% 정도 된다. 2% 남짓이죠. 2% 정도. 예,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잠재 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은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 성장률을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 운영 잘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는 그때 그 경제가 어떠한 여건하에 있고 거죠. 쇼크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쇼크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는 경제 주체들은 경제 정책 당국에서는 아주 겸허하게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쇼크 중에서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는데 또 에너지 값이 10배씩 가스값이 뛰는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과거 한 10년, 15년 정도처럼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용률이나 우리가 국제 수지에 있어서도 쓴 것보다는 번 것이 더 많은 경상수지에 350억 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에 하나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총리의 말씀이 핑계처럼 들리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글로벌 경제 여건은 다 똑같았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가의 문제랄지 물가의 문제랄지 금리의 문제랄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총리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또는 경제 주체들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굉장한 이러한 그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러한 큰 두 개의 안정화된 정책의 수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싶었죠, 정부로서는. 그러나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면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하지 못했다. 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지금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세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 들어보셨습니까? 네, 텔레비에서 봤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물가의 통계는 시장에 저희가 나가 보면 한 3개대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10,000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는 그 AT에서 받는 것은 10개 들은 그 후지 사과가 약 2만 한 6, 7천 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딴 가격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이 정도가 지금 그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에도 겨우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가 무려 4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높고 그런데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합니다. 민생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임금이 오릅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국제적인 그런 인플레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민생은 대단히 저는 어려웠다고 대단히 생각합니다. 어렵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왔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민생 토론에도 그러한 시각에서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늘리고 또 물가도 최대한 그 생필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리 부담에 대해서도 완화 대책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값을 비롯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라는 걸 총리께 말씀을 드립니다.